안녕, 우리 기숙학원 애기들. 반가워, 민정쌤이야. 네. 얘들아, 선생님이 사실 매년 우리 기숙학원에 가서 우리 애기들을 만나고 같이 얘기하고 선생님 그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 난 진짜 기숙학원 아이들의 그 간절한 막 그 눈빛과 그 뜨거운 마음과 이런 게 너무 좋아. 그래서 선생님이 사실 매년 기숙학원에 가는데 올해 처음으로 코로나 때문에 좀 기숙학원에 가지 못하는 상황이 생겨서 그래서 되게 아쉬움이 스스로 선생님 스스로 아쉬움이 남아 있었는데 또 우리 기숙학원 친구가 글을 써준 거야. 매년 선생님 오셨다고 했는데 올해 오시지는 못하더라도 혹시 영상으로라도 우리 아이들한테 좀 응원 영상 남겨주시면 안 될까요? 이런 너무 좋지. 그래서 기획하게 된 이 영상. 네. 선생님이 고민을 했어. 또 우리 아이들한테 뭐 응원 영상을 찍자 이렇게 해서 얘들아 화이팅! 뭐 이렇게 하고 끝내면 안 되잖아. 그래서 뭘 해주는 게 우리 아이들한테 제일 도움이 될까? 이 시기에 우리 아이들한테 가장 도움이 되는 게 뭘까를 생각을 하다가 수능을 함께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면 어떨까? 우리 아이들이 당황하지 않고 최상의 컨디션으로 수능에 임할 수 있도록 시험지를 놓고 같이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내가 8시 40분부터 10시까지의 시간을 운용해야 되는지를 같이 설명을 해주는 게 어떨까 싶어서 선생님이 이 영상을 한번 준비해 봤어. 선생님이랑 같이 어떤 식으로 어떻게 시간 운용을 해야 되고 이런 제재를 봤을 때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임해야 되는지 행동 강령들을 쭉 같이 한번 살펴볼 텐데 까먹으면 안 되잖아. 빨리 필기할 거 준비해. 나중에 또 까먹는다고. 들을 때는 막 이렇게 나중에 또 까먹는다고. 필기도구 네 준비 됐니? 너야 너무 빨리 얘기했니? 우리 아이들이 필기도구를 준비하고 선생님이랑 같이 어떤 식으로 어떻게 살펴봐야 되는지 같이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 일단 실전에 좀 시뮬레이션 상황이 필요해서 선생님이 시험지를 한번 준비를 했어. 진짜 이제 한 달 남았잖아. 너무 약간 마음이 롤러코스터 타지 않아? 막 되게 잘 할 수 있을 것 같았다가 과연 잘 할 수 있을까 싶었다가 그러다가 다시 또 괜찮을 것 같다가 다시 또 내가 할 수 있을까 싶다가 되게 감정과 내 컨디션과 내 마음이 약간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 같아. 근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좀 어떤 마음을 다잡고 그리고 전체적인 시간을 내가 딱 그 80분의 시간을 어떻게 컨트롤 하는지 이런 시뮬레이션을 수없이 많이 머릿속으로 돌려보는 게 필요해. 그럼 당일날도 정말 당황하지 않고 내가 얼마나 많이 머릿속에 시뮬레이션 돌렸던 거야. 그러니까 그때 정말 당황하지 않고 우리 아이들이 80분 동안 탁 에너지를 쏟아낼 수 있게 선생님이랑 그거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 우선 시험 당일날이 되면 우리가 기숙학원에서 다 같이 버스를 타고 갈 거 아니야. 학원에서 도시락도 줘. 대박. 늘 되게 좋은 거야. 그게 늘 먹던 밥을 늘 먹던 아이들과 함께 늘 같이 특별한 변화가 없는 환경 속에서 수능 시험 볼 수 있다는 건 굉장히 어떤 기숙학원이 가지는 큰 장점이거든. 그래서 시험장에 이제 우리가 아침에 볼 걸 체크해서 가져가겠지. 자, 국어 시간 8시 10분에 딱 감독관님이 입시를 하실 거야. 우리가 국어 시험이 8시 40분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8시 10분에 감독관님이 입시를 한과 동시에 30분 동안 거의 책을 볼 수가 없는 환경일 거야. 8시 10분에 감독관님이 입시를 하시고 그리고 나서 8시 25분에 예비령이 울리겠지. 그래서 예비령이 울리고 나면 그때 답안지, 그러니까 OMR 카드? OMR 카드를 배부해 주실 거야. 그리고 OMR 카드를 배부하고 돌아다니시면서 우리 아이들의 뭐 얼굴도 확인하시고 뭐 이런 것도 확인하고 이번에는 마스크 내려서 얼굴 확인한대. 마스크를 내려서 얼굴도 확인하시고 이렇게 막 바쁘시겠지. 8시 35분이 되면 그때 이제 시험지를 배부하실 거야. 그래서 8시 35분부터 8시 40분까지 우리 아이들이 마지막으로 해야 하는 건 지금부터 선생님이랑 같이 살펴볼 전체적인 시뮬레이션을 최종적으로 머릿속에 한번 탁 돌려보겠지. 자, 그렇게 하고 8시 40분이 땅 시작하는 순간 시험이 빠바박 임해질 거야. 지금부터 그 8시 40분부터의 빠바박의 시간 운용 같이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 우선 선택부터 푸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공통부터 푸는 친구들도 있을 거야. 큰 상관없어. 선생님이 대체적으로 손을 들어보라고 했었을 때 선택부터 푸는 친구들이 어쨌든 좀 더 많은 비율이긴 하더라고. 그래서 선생님은 선택부터 먼저 풀어보도록 할게. 선택은 시험지의 가운데를 탕 넘겨서 딱 가운데 장을 빼면 바로 선택 시작이지.
빨리 넘기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 시험지를 딱 받아가지고 절반이잖아. 절반에 딱 넘기는 순간 선택 과목 시작이니까 이렇게 해서 화작을 보는 친구들은 화작으로 시험을 응하게 될 거고요. 엄매를 보는 친구들은 엄매로 시험을 응하게 될 거야. 선생님이 생각하는 선택 과목에 우리가 투자해야 되는 시간은 12분이 평균인 것 같아. 맥스 15분까지는 괜찮지만 만약에 15분이 넘어간다면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앞으로 돌아가서 공통 과목을 먼저 푸는 것을 훨씬 추천드립니다. 알다시피 우리가 당연히 시험장에서 시간 내에 푸는 게 베스트이긴 하지만 정말 만에 하나 내가 너무 잘 봐야 된다는 막 그런 강박이 커서 선택 과목의 시간을 많이 투자했어. 그럼 공통을 풀 때 얼마나 당황하겠어. 특히 비문학이나 이런 파트들은 시간의 압박을 받는 순간 읽히던 글도 잘 안 읽히게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12분, 근데 사람 바이 사람이니까 15분까지 맥스, 그 시간을 넘기면 무조건 공통으로 넘어가야 되겠다라는 거 같이 가져가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화작이든 엄매든 우리가 반드시 선택 과목을 볼 때에는 선지를 좀 끊어 읽어주는 습관이 필요할 것 같아. 특히 매체 같은 경우도 그렇고 화법 작문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굉장히 지역적인 부분에서 문제를 오답을 만들어내는 경우들이 되게 많거든. 그러니까 선지 앞에만 딱 보고 맞는 말이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간단하게 물음표가 있어. 그래서 질문의 방식을 활용해요. 근데 앞에는 맞아. 그런데 뒤에가 틀리게 오답을 만들어내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선지를 끊어서 앞에도 맞는지 뒤에도 맞는지 그 두 가지를 모두 확인해 주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 그리고 조건이 2가지 이상 나오는 경우에는 반드시 2가지 이상의 조건을 다 충족시켰는지 확인하는, 약간 선택 과목에서는 우리 아이들이 사고를 되게 깊이 하지 못해서 틀리는 문제는 없을 거야. 틀리고 나면 실수. 약간 이렇잖아. 그러면 내가 실수했다라고 생각하는 그 패턴들을 한 달 정도 한번 정리해봐. 내가 골랐던 선지들. 나는 실수라고 생각했는데 이걸 왜 실수했지? 조건 2개 중에 하나를 누락시켰네. 이걸 못 봤네? 아니면 앞에만 보고 맞다고 생각했네? 아니면 지문 읽을 때 발췌독했네? 뭔가 너가 골랐던 오답에 어떤 특징들이 있을 거거든? 너가 못 지운 선지나 너가 골랐던 오답에 그런 특징들을 좀 모아놓고 수능 시험장에서 딱 이거 뒤에까지 읽어야지. 이 문제 이거 주의해야지. 라고 생각을 하면 훨씬 도움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케이? 자, 그렇게 해서 선택 과목을 우리가 12분 투자를 해서 굉장히 빨리 푸는 친구들은 10분? 근데 평균적으로 12분 투자를 해서 딱 우리가 앞으로 돌아왔어. 8시 52분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공통 과목을 풀기 시작합니다. 공통 과목을 풀 때에도 문학부터 푸는 친구도 있을 거고 비문학부터 푸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큰 상관은 없으니까 선생님은 시험지 순서대로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 1에서 3번. 1에서 3번은 6평이랑 9평이랑 스타일이 달랐지. 만약에 내가 지금 1에서 3번이 6평이랑 9평 스타일이 달랐지라고 말했을 때 라고 하면 넌 지금 네 머릿속에 기출이 탕 제대로 들어있지 않은 거야. 6구 분석 다시 해? 하면 되지. 아직 시간 많은데. 네. 6월 달에 1번에서 3번에 나왔었던 지문은 특정 주제를 깊이 있게 탐구하기 위한 독서 전체에 대한 어떤 읽기 방식에 대한 지문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9평에 나왔었던 독서 지문은 독서 일지. 어떤 아이가 책을 읽었어. 그래서 그 책을 읽은 과정에 대한 서술, 그러니까 독서 일지와 6평에 나왔었던 독서 제재, 이 2개는 좀 읽기 방식이 다르죠. 네, 6평에 나왔던 어떤 특정 주제를 깊이 있게 탐구하기 위한 그런 읽기 방식과 관련된 읽기 방식, 독서 방식에 관한 지문은 여러분이 읽을 때에 단락과 단락 간의 관계를 생각하면서 읽어야 돼. 사실 6평에서 2번 문제를 엄청 많이 틀렸는데 6평의 2번 문제 정답률이 50%대였거든? 근데 그랬던 이유가 뭐냐면 보기 내용이 뭉쳐 있었기 때문이야. 보기를 읽을 때도 끊어 읽어주고 지문, 단락을 읽을 때에도 유기적으로 독해하지 못하면 문제가 틀리게 구현되기 때문에. 근데 우리 아이들이 자꾸 지문이 짧다 보니까 흐르륵 읽고 문제를 풀면서 다시 지문을 여러 번 읽는 발췌독을 좀 행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건 옳지 않아. 처음에 읽을 때부터 그냥 비문학 읽듯이 단락과 단락 간의 관계, 그리고 내용 뭉쳐 있을 때 끊어 읽어주는 거, 요 연습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9평처럼 독서 일지로 나왔어. 그럼 이렇게 나오겠지? 이 책의 특징은 이래. 근데 나는 이 책을 이렇게 읽었어. 근데 봐, 독서 일지잖아.
그럼 독서 일지란 이야기는 결국에 포커스가 내가 이 책을 어떻게 읽었냐. 이 파트가 문제에 구현될 수밖에 없거든. 그러니까 너가 글을 읽으면서도 당연히 책의 특징도 읽겠지. 하지만 더 중요한 부분은 그래서 나는 이 책을 어떻게 읽었지? 라는 그 내가 읽은 독서 과정에다가 밑줄을 치면서 읽어주면 될 것 같아. 6평처럼 나올 수도 있고 9평처럼 나올 수도 있겠지. 어떤 식으로 나오더라도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나오면 이렇게 읽으면 되고 이렇게 나오면 이렇게 읽으면 되고라는 시뮬레이션이 머릿속에 딱 박혀 있으면 보자마자 그 방식대로 읽을 거 아니야. 요거 같이 주의하면 될 것 같아. 오케이? 자, 뒷장을 넘겼어. 뒷장을 넘겼더니 가나 지문이 나왔네. 뭐 4에서 9가 가나가 나올 수도 있고 혹은 그 뒤에 지문에서 가나가 나올 수도 있겠지. 가나 지문이 나왔을 때 우리 아이들은 가를 다 읽고 나서 가에 걸리는 문제를 먼저 풀겠죠. 그리고 나를 읽고 나에 걸리는 문제를 풀겠죠. 네, 단 여러분이 반드시 주의하셔야 되는 게 있지 얘들아. 우리 6평의 바나나 지문에서 기억나? 6평 바나나 지문에서 가의 마지막 단락과 나의 첫 단락이 그대로 대응되지. 가의 마지막, 바나나 지문, 과정 이론인데 사실 우리 바나나라고 그러지 계속. 그 바나나 지문에서 가의 마지막 단락이 문제 상황으로 끝났잖아. 그 문제 상황에 대한 해결 방안이 바로 나 지문이었을 거야. 그러니까 이런 것들 혹은 9평에서 경제 지문이 나왔을 때 가의 마지막 단락에서 있었던 내용과 나의 첫 단락에 있었던 내용이 관계성이 반대로 화살표가 반대 방향으로 문제가 구현됐었을 거야. 그리고 가의 마지막 단락에 있는 개념어를 놓치면 나에서 동어치환된 문제를 캐치하지 못해서 틀리는 형태로 문제가 출제됐죠. 내 얘기는 결론. 가 읽고 가에 걸린 문제를 풀었어. 나를 읽고 나에 걸린 문제를 풀기 전에 나 읽을 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건 가의 마지막 단락을 다시 읽어. 가의 마지막 단락을 다시 읽어서 나와 다를 가나를 한 편의 글로 처리하고 읽어줘야 제일 첫 번째 내용 전개 방식 문제를 풀 때에도 도움이 될 수밖에 없을 거야. 오케이? 네, 요거 같이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뒷장을 넘겼더니 과학 지문이 나왔네. 과학 지문을 볼 때 우리 아이들이 주의해야 되는 건 그치 그림으로 구현시키기. 과학 지문 같은 경우에는 그림이 없이 글로 구성되지만 실제 미토콘드리아 같은 경우만 보더라도 지문의 내용을 너가 읽을 때 그림으로 정보에 가공을 시켜놓지 않으면 문제 풀 때 약간 오답을 고를 수 있게 문제가 구현됐단 말이야. 그러니까 지문 읽으면서 약간 이건 하면 차라리 그림으로 문제를 구현시켜 놓는 게 훨씬 좋다라는 거 그거 같이 가져가시면 되고요. 지문을 읽다가 블럭이 전체가 묶여 있어. A 블럭, 한 단락이 블럭 전체로 묶여 있는데 PCR처럼 읽어가다가 내용 있다. 그러면 어차피 단락 전체가 블럭으로 묶여 있는 건 단독 문제거든. 그러니까 그런 거는 읽어 나가면서 너무 말린다 싶으면 맥락만 파악하고 나중에 단독 문제 100% 3점짜리 문제란 말이지. 그 단독 문제를 풀 때 대응시키면서 풀면 되겠다라고 같이 가져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나서 인문 지문이 나왔네. 인문 지문이 나왔을 때 우리 애들은 어떤 거 해야 돼? 인문 지문이 딱 나왔을 때 읽고 나서 냅다 문제로 달려들지 마. 읽은 내용을 씹어. 10초만. 결국 이게 뭘 얘기하기 위한 거지? 결국 이 지문이 뭘 말하고자 하는 거지? 라는 거를 한번 머릿속에 싹 정리를 하고 왜? 글쓴이의 논지는 바뀌지 않거든. 결국에 글쓴이가 하고자 하는 말을 가지고 모든 문제가 나와. 베카리아는 베카리아의 관점은 베카리아. 6평 봐. 계속 베카리아 반복되잖아. 그래서 그걸 씹고 나서 문제로 넘어가면 비슷한 워딩이 나와 있다고 해서 답에 낚이지 않는데 그러니까 글쓴이 입장이 머릿속에 둥 떠 있는 상태니까 내용이 머릿속에 인지가 안 돼서 비슷한 워딩만 나오면 맞는 말이라고 생각하고 넘어가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유념해 주시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겠지. 이제 비문학 끝났어. 비문학에서 마지막 보기 문제 봤을 때 우리 애들 뭐 주의해야 돼? 지문과 통어치환 시키면서 지문과 어떤 조건이 달라졌지? 혹은 지문과 반대 상황인가? 같은 상황인가? 이런 것들을 먼저 짚고 넘어가는 거 필요할 거고 마지막으로 빈칸 문제 나왔을 때 우리 아이들 뭐 주의해야 돼? 빈칸 문제를 봤을 때는 보기나 선지에서 분명히 지문과 달라진 조건이 하나 있을 거야. 그래서 어떤 조건이 지문과 달라졌지? 라는 생각을 하는 거랑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이 말 있으니까 이게 맞겠네 라고 달려드는 건 굉장히 다른 문제가 되겠지. 이렇게 해주시면 선생님이랑 같이 독서에서 주의해야 될 사항들 끝. 이제 문학 넘어가 볼까? 문학에서 제일 첫 번째 봤더니 고전시가가 나와 있어. 우리가 문학에서 제일 주의해야 되는 거 주제야. 사실 맨 처음에 8시 35분에 선생님이 감독관 선생님 들어와서 시험지를 배부하신다고 했잖아. 그 시험지를 배부하고 나서
5분 정도의 시간 동안 뭘 주시냐면 파본 검사할 시간을 주실 거야. 시험지 쪽수 쭉쭉쭉쭉 넘기면서 만약에 감독관 선생님이 파본 검사할 시간을 주시지 않아. 그럼 우리 아이들이 손 들고 얘기하면 돼. 근데 만약에 감독관 선생님이 그렇게 파본 검사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 그냥 그렇구나 하고 생각하면 돼. 괜찮아. 자, 근데 파본 검사 원래는 파본 검사를 하는 게 정상이야. 파본 검사를 했어. 그리고 나서 이 작품 주제 뭐였지? 이 작품 중심 내용 뭐였지? 이걸 먼저 머릿속에 복기해 볼 거 아니야. 그래서 딱 보자마자 이거 주제 뭐였지? 라는 생각을 먼저 탕탕탕. 왜냐면 결국에 출제자들은 이 작품 주제 뭐지? 그럼 이걸 가지고 어떻게 구현시키지? 이 플로우로 출제를 한단 말이지. 그러니까 너가 제일 먼저 작품을 봤을 때 이 작품의 주제가 뭐였지? 라는 생각을 먼저 하고 나서 지문을 스르륵 독해해 주시면 훨씬 도움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보기 참고 문제를 풀 때 반드시 주의해야 되는 거. 무엇과의 일치? 그렇지. 지문과의 일치. 보기에 있는 말이 선지에 있다고 해서 그 선지가 무조건 맞는 말은 아니야. 선지와 지문의 일치를 반드시 확인해야 돼. 보기 참고 문제에서, 문학에서 보기 참고 문제에서 가장 오답을 많이 만들어내는 방식이 바로 보기에 있는 키워드를 그대로 가져와. 대신에 지문과 불일치하게. 근데 우리 애들은 지문까지 가지 않고 보기에서 이 말 봤으니까 맞는 말이네 하고 생각해서 오답 고르는 경우들이 되게 많거든. 그거 반드시 유의해 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하고 넘어갔더니 소설이 나왔어. 소설도 우리 애들 뭐 해야 돼? 소설 볼 때 제일 주의해야 되는 거 맨 앞부분에 만약에 맨 앞부분에 앞부분 줄거리가 나와 있어. 그럼 읽어야지. 왜? 앞부분 줄거리는 출제자가 준 거니까. 중요한 부분 줄거리가 있어. 읽어야지. 왜? 중요한 부분 줄거리는 출제자가 준 거니까. 필자가 준 부분이 아니잖아. 출제자가 그걸 왜 줬겠어? 문제 풀 때 필요하니까. 그리고 만약에 소설을 읽는데 소설이 잘 안 읽히고 약간 이렇게 도돌이표를 해. 그러면 어느 부분? 맨 앞부분. 또 마찬가지. 중약 부분은 바로 밑에. 선생님이 얼마나 많이 얘기했어. 중약, 중간은 생략해. 왜? 거기는 안 중요하니까. 그럼 그 밑에서부터는 살렸어. 왜? 거기서부터는 중요하니까. 그래서 소설은 항상 첫 부분과 중약 바로 밑에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될 수밖에 없어. 그렇게 하고 또 보기 참고 문제는 보기에 있는 말이라고 해서 무조건 맞는 말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지문과의 일치 고려해 보는 거. 뒷장을 넘겼더니 고전 소설이 나왔어. 고전 소설 같은 경우에 우리 아이들이 줄거리를 안다고 지문을 흐르륵 발췌독을 하고 바로 넘어가는 경우가 있어. 우리 베비장전에서 이미 당하지 않았어? 줄거리 안다 하더라도 반드시 지문 꼼꼼하게 읽어주고 고전 소설에서 제일 오답 많이를 만들어내는 패턴이 선후관계 바꾸기랑 주체 바꾸기. 작년에도 우리 최고운전 주체 바꾸기 나왔잖아. 그래서 주체 꼭 확인해 주는 거, 선후관계 확인해 주는 거. 답 안 보이면 그 두 개 먼저 확인해 보시는 게 좋겠죠. 이렇게 하고 나서 현대시. 현대시 반드시 주의해야 되는 게 내용 뭉쳐있지 않는 거. 그럼 6평에도 9평에도 우리 아이들이 현대시를 틀렸던 이유가 내용을 연과 연을 끊어 읽어야 되는데 우리 아이들이 내용 뭉쳐 읽어서 거기에서 오독이 되게 많이 나타났었거든. 그러니까 현대시 읽을 때에는 내용 뭉쳐 읽지 않고 끊어 읽어주는 습관 들여주시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겠지. 그리고 만약에 시험장에서 낯선 현대시가 나왔어. 그럼 어떻게 하면 돼? 낯선 현대시가 나왔을 때 우리 아이들은 딱 두 가지 기억해. 첫째, 자연물이 나오면 상반인지 동일시인지 확인하는 거. 그 다음 또 우리 아이들이 낯선 시가 나왔을 때 확인해야 되는 건 서술어. 서술어를 중심으로 내용을 독해하면 명사보다 훨씬 중요한 게 서술어이기 때문에 이런 맥락으로 이런 의미를 썼겠구나. 이런 뜻으로 이런 의미를 썼겠구나. 라고 충분히 추론할 수 있어.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으로 좀 주의해야 되는 게 감정이 나왔을 때 감정을 판단하는 거 되게 어려워하거든. 고전시가도 그렇고 현대시도 그렇고 현대소설도 그렇고 감정과 관련된 선지가 나왔을 때 이걸 명쾌하게 지우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감정과 관련된 선지는 킵해. 그럼 막 이렇게 안 읽혀. 그러면 딱 킵하고 나머지 선지로 풀어주시면 됩니다. 감정을 출제자가 틀리게 되는 경우는 딱 하나예요. 어떤 경우? 딱 지문에 나왔던 감정과 반대되는 경우. 왜? 감정은 사바사잖아. 어떤 사람은 이 경우에 기쁨을 느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 경우에 희열을 느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 경우에 뭔가 카타르시스를 느낄 수도 있고 감정 사람 바이 사람이란 말이야. 그래서 감정을 틀리게 출제자가 내는 경우에는 반대 감정인 경우들이 대부분이거든. 그래서 답이 잘 안 보인다 싶으면 감정이 나온 선지는 킵하고 나머지 선지로 문제를 풀어주는 거. 출제자는 이의 신청을 받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해. 그래서 만약에 답이 안 보이면 근데 만약에 이게 답이면 어떤 식으로 내가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지?
라는 생각을 해보는 것도 괜찮아. 그리고 선택지 두 개가 헷갈릴 때에는 둘 다 답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둘 다 답이 아니라고 생각해봐. 그러니까 둘 다 답이라고 생각하면 이래서 저래서 그래서 이래서 답인가? 아, 너무 많이 생각했나? 근데 이래서 저래서 그러면 이래가지고 저래가지고 답인가? 약간 이런 것들을 반복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거든. 그러니까 둘 다 답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보면 훨씬 좀 답인 건 안 보이지만 이래서 이래서 그건 답이 아니야 라는 것들이 보이게 될 거거든. 이렇게 하면 딱 시간이 끝났어. 그럼 이제 별표 친 거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좀 전 마인드 두 개 헷갈렸을 때 이래서 이건 답이지 않지만 이건 무조건 답일 수가 없어. 이런 것들이 보일 거야. 그렇게 해서 타다닥 OMR 마킹을 하고 우리 아이들이 가짜 점포에 타라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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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고 나면 탕종. 그럼 국어 끝. 간단하네. 그럼 얘들아 이 연습을 매일 해. 매일 머릿속으로 시험지를 넘겨서 선택 과목을 몇 분거까지 어떻게 풀고 선택 나왔을 때 첫 번째 지문 내가 어떻게 풀고 선지 어떻게 지우고 마찬가지 비문학 지문 독서 이 지문 나왔을 때 난 어떻게 풀고 독서일지 나왔을 때 나는 어떻게 풀고 이런 것들 마찬가지 가나 지문 나왔을 때 가 마지막 단락이랑 나 첫 단락 연결하는 거 그리고 보기 나왔을 때 보기 어떤 식으로 지문과 동어체화 시켜야 되는지 지문과 달라진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빈칸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 빈칸 킬러는 분명히 지문이나 선지에서 달라진 조건이 있을 테니까 지문과 달라진 조건이 뭐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면서 지문을 계속 보는 거야. 과학 지문 봤었을 때 지문으로 이건 구현시킬 수 있는 부분이니까 구현시켜 놓고 나서 문제 풀어야 되는 거. 글 읽다가 약간 글이 안 읽힌다 싶어. A 블럭으로 묶여 있어. 그럼 단락 전체가 묶여 있을 때는 그 부분을 스르르 읽고 나중에 문제 풀 때 딥하게 들어가서 살펴보면 된다라는 거. 그럼. 그리고 어떤 문장이 딱 안 읽혀. 그럼 걱정하지 마. 그 문장의 의미를 파악하지 못하더라도 앞뒤의 관계를 통해 그 의미를 파악하면 돼. 그리 왜 유기적이라고 하겠어. 어떤 부분이 이해가 안 되더라도 맥락으로 파악할 수 있으니까. 이 연습과 이 시뮬레이션을 계속 머릿속에 돌려보는 거야. 그럼 수능날 딱 늘 내가 하던 건데 뭐. 늘 연습하던 거, 늘 하던 걸 그날도 그냥 가서 편한 마음으로 편하게 보고 오면 되는 거야. 할 수 있어. 그럼. 그리고 이렇게 딱 하면 시험이 끝나겠지 뭐. 선생님은 딱 국어 끝나고 국어에 관한 모든 걸 잊어야 된다고 생각해. 그리고 수학 또 마찬가지 같은 방식으로 우리도 수학을 연습하겠죠. 마찬가지 같은 방식으로 영어 탐구 다 연습을 하겠죠. 그리고 나오면 끝이야. 간단해 얘들아. 너무 부담 갖지 마. 할 수 있어. 그렇게 하고 시험장 탁 나오는 그 순간 진짜 고생했다 라는 마음을 스스로 가질 수 있으면 될 것 같아. 선생님은 진짜 기숙학원 내가 따로 어떤 학원 아이들을 위한 영상을 찍는 일이 없단 말이야. 근데 기숙학원 아이들을 위한 영상을 찍는 이유는 좀 기숙학원 아이들에 대한 뭐랄까? 그런 마음이 있어. 얼마나 힘들겠어. 엄마 아빠도 못 보고 마지막에 혼자서 막 진짜 혼자와의 싸움이잖아 이제. 그래서 너희들이 진짜 더 잘 됐으면 좋겠어. 너무 당연하지. 그러니까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어디 있겠어. 근데 더 아픈 손가락은 있거든. 선생님은 그게 고3보다는 어쨌든 재수생들. 재수해보니까 알겠지? 그리고 재수생들 중에서도 기숙학원 친구들. 속세와 단절해서 얼마나 많은 욕구와 얼마나 많은 것들을 참으면서 너희들이 지금 공부를 해왔어. 그래서 정말 이 마지막을 알차게 보냈으면 좋겠어. 너가 지금까지 고생해왔던 그 시간들이 빛을 볼 수 있도록 진짜 잘 됐으면 좋겠어. 선생님 액정 너머로 너희들을 응원하는 내 마음이 전해질 수 있었으면 좋겠어 얘들아. 진짜 제일 해주고 싶은 얘기는 고생했다는 거. 아직 물론 시간이 남았지만 지금까지 진짜 고생했고 남아있는 기간 아주 조금만 더 힘을 내면 돼. 원래 목표 지점에 딱 도달하기 그 직전이 제일 힘들거든. 가장 숨차고 가장 힘든 시점이거든. 마지막 남은 한 달 조금만 더 힘내서 재수하기 잘했다. 기숙학원 가기. 자, 모든 걸 끊고 이렇게 보낸 시간 의미 있었다. 나란 녀석 진짜 괜찮은 녀석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2021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빛나는 2학번으로 만났으면 좋겠어 얘들아. 정말 너희들이 잘 되기를 응원해. 우리 남은 날까지 쌤도 우리 아이들과 항상 함께 달리는 거 알지 얘들아? 진짜 화이팅!
안녕.